재단사의 모든 규칙을 따르자면 얇은 안감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내 웨딩드레스의 작은 주머니 안에는 납작하고 작은 열쇠 하나가 꿰매어져 있었다. 그것은 한남동에 있는 내 빌라의 현관 열쇠였다. 오래전 내 소유라고는 월세방과 남의 집 벽지뿐이었고 진짜 내 집을 갖는다는 건 까마득한 일이며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이빨을 드러내고서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느끼던 시절에 생긴 소박하고도 미신적인 습관이었다. 나는 그 열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시윤에게조차도, 그리고 완전히 다른 가족의 영구적인 일원이 되기로 한 날, 내 집으로 통하는 뒷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차분하고 냉철한 확신이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단 한마디의 변명을 늘어놓을 시간보다 더 빨리 서류와 문, 그리고 자물쇠가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확신 말이다. 자신의 두 손으로 밑바닥부터 무언가를 쌓아 올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도 언제든 그 맨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어야만 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1인칭으로 하는 이유는 어느 날 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더 이상 편리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이야기는 중간자나 부드러운 윤색 없이 직접 말할 때 훨씬 더 솔직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연회장에서 혹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법한 극적인 대사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전 지극히 평범한 집 두 채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는 뼈대만 남은 폐허 같은 상태로 내가 매입한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면 리모델링 요망이라고 점잖게 포장하는 낡은 아파트였다. 이 이야기는 그 낡은 콘크리트와 회벽 덩어리를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손님처럼 느끼게 할 수 없는 지구상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겠다는 고집스럽고도 광적인 열망에서 출발했다. 내 커리어의 전환점은 한남동 빌라의 리모델링 사진이 유명 인테리어 잡지에 실렸던 순간이었다. 이름 없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사진을 정중하게 거절해오던 편집장은 보존된 고풍스러운 천장 몰딩과 독특한 사선 패턴으로 깔린 원목 마루가 돋보이는 밝은 거실 사진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주면 전체를 할애하고 싶다고 했다. 내 거실 창가에 서 있는 내 커다란 사진과 함께 실린 그 기사는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디자이너에게 상당한 예산을 기꺼이 맡길 의향이 있는 진짜 고수익 고객들의 첫 번째 물결을 불러왔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스튜디오의 성공이 누군가의 관대함이나 뜻밖의 행운이 아니라 바로 그 한남동 집의 벽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내 이름은 도혜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리모델링 스튜디오를 운영해왔다. 렌트한 원룸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 한 대로 시작해 번듯한 사무실과 10여 명의 정직원, 그리고 반년치 예약이 밀려있는 평판을 가진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성장했다. 나는 외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세부 사항들이 너무 불평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불평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다. 어느 날 나는 내 두 손으로 내 위험 부담을 안고 나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든가 아니면 평생 남의 프로젝트에 쓰이는 도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나는 전자를 택했다. 비록 그것이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사 먼지와 벽지 두루마리 사이에서 배달 온 식은 족발이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첫 번째 집인 한남동 빌라는 내가 시윤을 만나기 훨씬 전에 샀다.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가는 노부부에게서 샀는데 낡은 배선과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있는 상태, 그대로 매물로 나온 것이었다. 그때 나는 스튜디오 대표가 아니라 모아둔 돈이 빠듯했던 초보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그 무너져가는 공간에 내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았다. 금이 간 벽이나 벗겨진 타일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높은 천장과 밝은 오크색 바닥, 그리고 훗날 내 첫 포트폴리오의 명함이 되어 진정한 혼돈에서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 고객들에게 보여줄 미래의 쇼룸을 보았다. 두 번째 집인 방배동 아파트는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당신의 딸인 내 어머니를 위해 고집스럽게 돈을 모아 사둔 아파트였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곳에 살아보지도 못하셨다. 결국 내게로 넘어온 그 집을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고쳤다. 말 그대로 내가 직접 타일을 고르고 전기 설비팀과 언쟁을 벌이고, 낮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기한이 촉박해 깊은 밤까지 복도 한쪽을 직접 칠했다. 그 아파트는 지금 장기 전세를 주고 있다. 내게 그곳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이자 태생적 권리가 아닌 헌신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들에 대한 증거다. 한남동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나는 기술적인 불편함을 아름다운 마감재 뒤에 숨기는 디자이너의 오랜 습관에 굴복했다. 나는 시공팀에게 옷장 벽 안에 작은 금고를 만들고 옷장 문과 같은 목재로 만든 장식용 패널로 위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아이디어는 공사 중 문이 활짝 열려 있던 고객의 집에서 귀금속을 도둑 맞은 사건 이후에 떠오른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내 집에서는 그런 부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패널은 나와 그것을 설치한 작업자들만이 아는 교묘한 장치로 열렸다. 그 안에는 두 집의 원본 등기 권리증, 할머니가 물려주신 귀금속 약관, 그리고 비상용 현금을 보관했다. 내 동업자인 신태리는 이런 내 습관을 두고 밀수업자 증후군이라며 가볍게 놀리곤 했지만 그녀도 나의 이런 선견지명을 진심으로 놀라워하지는 않았다. 적절한 순간에 바로 꺼낼 수 있는 서류 한 장이 사람의 신경과 돈을 얼마나 여러 번 구했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채의 부동산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거창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단지 나의 기반이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어 보일 때조차 내가 무언가 견고한 것을 지을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증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 누군가가 그것들이 내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의 결과물이 아니라 언제든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공동의 몫인 양 소유권을 주장하려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차갑고도 아주 고요한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전에는 내 안에서 그토록 강렬하게 알아채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웨딩홀의 조명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아래에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전에 내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정과 재정을 분리하는 이 거의 동물적인 습관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내 스튜디오는 성공적인 사업가의 자신감 넘치는 출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극도로 끔찍했던 첫 번째 계약에서 시작되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거의 무료로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했던 젊은 부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관계가 상업적이 아니라 우호적인 것이라며 남은 잔금의 절반을 주지 않으려 했다. 나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 다시는 처하지 않기 위해 그 씁쓸한 경험은 내게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신뢰와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말은 너무나 자주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리기 위한 편리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아무리 가깝게 느껴지더라도 중요한 서류에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은 후에만 서명했다. 그 무렵 나는 나의 오랜 법률 대리인인 장학수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집게 손가락으로 안경을 추어 올리는 변함없는 습관을 가진 키가 작고 머리숱이 적은 남자였다. 그는 내 첫 고객들의 일처리를 맡아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스튜디오는 그의 동료 변호사들과 여러 로펌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급할 때 유능한 변호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만큼 절실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전문가 한 명이 아니라 검증된 타일 공급 업체나 신뢰할 수 있는 전기설비팀에 연락하듯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전체가 구축되어 있었다. 나는 코엑스에서 열린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에서 백시윤을 만났다.
그는 작은 장식용 패브릭 브랜드를 대표해 나온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할 줄 알며 질투심 하나 없이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내가 오래된 주택을 복원하는 컨셉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인 채 듣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무장해제시키는 매력이 있어서 낯선 사람과 거리를 두는데 익숙했던 나조차도 금세 그 앞에서는 경계를 풀게 되었다. 그의 가족이 보여주는 이따금씩의 기이한 행동들도 첫 만남의 어색함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시윤의 어머니 최명아는 에너지가 넘치고 사업 수완이 좋은 여성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크고 자신감 있게 말했으며 젊은 시절 어떻게 작은 가족 사업을 일구었는지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옷을 입어보듯 타인의 성공 요인을 짚어내는데 노골적인 즐거움을 느꼈다. 그녀의 제스처에는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었다. 말을 강조할 때면 테이블 위를 집게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고 거의 모든 손가락에 크고 화려한 옥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며 감정적으로 손짓할 때마다 반지들이 부딪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윤의 아버지 백건우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과묵하고 내성적이며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다 안경 너머로 사람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마치 상대방이 말을 건넬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 같았다. 첫 만남에서 그는 다 합쳐도 10문장 남짓밖에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 문장이 너무나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고 있어서 겉보기엔 조용한 이 남자가 사실상 가족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저 대중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뿐. 시윤의 여동생 백세아는 오빠보다 어렸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벤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매일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를 알고 지낸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화려하고 다소 도발적인 옷차림에 숨가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조차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한쪽 눈을 살짝 찡그리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이 특징을 꽤 일찍 알아챘지만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에 익숙한 사람들의 연극적인 매너리즘이려니 하고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 관계의 초창기에 나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시윤을 알게 된 첫 주, 세 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행복감에 젖어 주방에서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파트의 가치나 내 사업의 잠재력을 곧바로 평가하려 들지 않는 사람을 마침내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믿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그런 상태의 나를 발견한 테리는 아무 말 없이 차 2잔을 따르고는 내가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때로는 남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혼자 실컷 우는 게 여자에게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짚어낸 것이다. 그 진실된 약함의 순간은 그 이후 몇 년 동안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다만 그때는 굳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도 사람을 외상으로 믿어줄 줄 알았던 시절이었을 뿐이다. 시윤과의 처음 몇 달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따뜻했다. 그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고 내 현장에 자주 들러 작업자들에게 커피를 사다 주었고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묻고 또 다른 고객이 결과물에 감격할 때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나에게는 그저 주말이나 공휴일을 함께 보낼 사람뿐만 아니라 피로와 먼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사판의 자잘한 위기들로 가득 찬 일상을 공유할 남자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낭만적인 제스처보다도 나를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점차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전혀 다른 성격의 질문들이 우리 대화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먼저 최명화가 지나가는 말처럼 현재 내 고객이 몇 명인지 프로젝트당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물었다. 그러더니 내 스튜디오가 가족 공동자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내 것과 네 것을 나누는 걸 멈춰야 한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진정한 가족이란 그 가족에 진심으로 투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하나의 공동 항아리라는 것이다. 나는 당시 회계장부가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과 사를 분리하는 직업적 습관 때문이라며 웃어 넘겼다. 한동안 그 주제는 수그러들었지만 나는 최명화에 대한 중요한 디테일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던진 질문을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마치 더 적절한 순간에 다시 꺼내 쓰기 위해 내면의 캐비닛에 그것들을 분류해 두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이해하는 적절한 순간이란 항상 대화 상대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의미하는 듯했다.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시윤이 청혼했다. 나는 그를 내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앉혔다.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제안했고 감정에 휩쓸린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한 주말 연인이 아니라 내 곁에 진정한 파트너를 두고 싶다는 갈망에 동의하고 말았다. 나는 그를 정규직과 상당한 연봉으로 회사에 공식 채용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단지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합하는 논리적인 단계처럼 보였다. 감상주의와는 거리가 먼 극도로 비즈니스적인 내 부대표 테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은 감정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며 직책은 친밀도의 척도가 아니라 실제 기술과 일치해야 한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경고했음에도 말이다. 테리는 스튜디오 창립 초기부터 나와 함께해왔다. 그녀는 평범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시작해 결국 내 COO,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었고 아마도 회사 내에서 내가 내적 거부감 없이 항상 의견을 경청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건조한 말투를 가졌고 회의 중에 거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와 계약에 관해서는 경이로운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프로젝트의 창조적인 면에 빠져 충동적으로 내릴 뻔했던 명백히 재앙 같은 결정들로부터 스튜디오를 여러 번 구해낸 것은 바로 그녀의 이 냉철한 비즈니스 감각이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시윤의 생명력은 고객들이 미팅에서 그가 늘어놓는 영감 넘치는 콘셉트 이야기와 실제 프로젝트 완료 기한 사이의 차이를 눈치채기 시작할 때까지만 유지되었다. 그는 빛의 질감이나 공간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산을 승인하거나 자재 배송 일정을 관리하거나 공사 현장의 거칠고 실용적인 언어에 익숙한 도급업체 반장님들과 이야기할 때면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는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저 무시해버리고 해결의 책임을 스튜디오의 더 경험 많은 직원들의 어깨 위로 떠넘기는 것을 선호했다. 시윤이 채용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최명화는 더 이상 관심을 숨기지 않고 장식용 패브릭 컨설턴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그 분야에 폭넓은 실무 경험이 있으며 공통의 대의를 위해 가족이 힘을 합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의 피로감을 기억한 나는 인력이 이미 꽉 찼다고 설명하며 부드럽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시윤이 어머니에게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며 너무나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애원하는 바람에 나는 또다시 신뢰라는 갈퀴를 밟으며 그녀를 고정급여를 받는 컨설턴트로 회사에 들이는 데 동의하고 말았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사실상 내 사업장 안에 작지만 단단하게 결속된 하나의 세포를 만들고 있었던 셈이다. 공통의 직업적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이라는 유대감과 내 스튜디오가 조만간 자신들의 가족 자산이 될 것이라는 공통의 생각으로 뭉친 사람들의 무리를 말이다. 나는 그 결정을 그저 미래의 내 가족을 향한 선의의 제스처로만 보았고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하던 진짜 직원들이 실력보다 핏줄을 무기로 월급 명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부당한 짐을 짊어지기 시작했는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삶은 꽤 조화로워 보였다. 시윤과 나는 동거를 계획하며 우리의 공동 생활을 위해 한남동 빌라의 추가 리모델링을 논의했고
이따금씩 시댁 식구들과의 가족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건우는 변함없이 침묵을 지키다 가끔 짧지만 날카로운 말을 던졌고, 세아는 의심스러운 대목에서 한쪽 눈을 찡그리며 자신의 거창한 이벤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너그럽게 공유했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애썼다. 밖에서 보면 어느 가족이나 조금은 이상해 보이며 다른 사람의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내 스스로를 설득했다. 첫 번째 진짜 경고음은 우리가 교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다른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울렸다. 대화가 뜻밖의 부동산 이야기로 흘러갔을 때였다. 최명화는 교묘하게 대화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돌리며 지나가는 말로 한남동 빌라의 명의를 시윤의 이름으로 혹은 공동 명의로 돌릴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젊은 가족이 진정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된 공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와인잔 테두리를 반지로 톡톡 두드렸다. 처음으로 나는 그저 어색함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한기를 느꼈다. 그 말 뒤에는 가족의 편안함에 대한 걱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빌라는 시윤을 만나기 훨씬 전에 내가 매입한 것이며 우리 관계의 미래와 상관없이 내 단독 재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거 문제는 소유권의 공식적인 이전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화는 그저 합리적인 생각을 제시했을 뿐인데 내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남편 건우와 주고받은 빠르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포착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은 오간 말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내 기억에 남았다. 명화의 첫 번째, 진지한, 그러나 간접적인 시도는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컨트리클럽 레스토랑에서 열렸던 우리 약혼식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손님 대부분이 테라스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쓰는 비밀스러운 톤으로 내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따로 불렀다. 그녀는 우리의 공동 편의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가족 공동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자신과 남편, 시윤, 그리고 내가 주요 공동 비용을 위해 수입의 일부를 각자 기여하자는 것이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돈을 각자의 주머니에 숨기지 않고 서로 믿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평온하게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런 방식은 수입이 엇비슷한 가족들에게는 훌륭하게 작동하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의무와 독립적인 회계를 갖춘 별도 법인의 소유주인 나에게 그러한 작은 병합은 국세청에 불필요한 의심과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그러니 존중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내 재정은 내 개인적인 통제하에 지금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하겠다고 했다. 명화는 내 거절에 말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 부케의 꽃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1분 뒤 그녀는 바에 있는 건우 옆에 서서 때때로 내 쪽을 힐끗거리며 낮고 빠른 목소리로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한 단어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 꽉 담은 입술, 그리고 특유의 반지로 유리잔을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계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거절을 염두에 둔 다음 번에 더 집요한 시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 대화가 있은 지 몇 주 후 테리는 스튜디오의 내부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내게 보고했다. 컨설턴트 자격으로 명화에게 발급된 법인카드의 지출이 그녀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량을 정기적으로 수배나 초과하고 있었다. 일부 결제 내역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전혀 무관했으며 결제 설명에 따르면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외부 투자 프로젝트의 파트너십 분담금 명목으로 꽤 큰 금액이 지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아직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다. 단순한 회계상의 오해일지도 모르는 일로 성급하게 스캔들을 일으켰다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분한 관찰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한 달 후 시댁집에서 열린
또 다른 저녁 식사 자리였다. 두 번째, 와인병이 비워지고 대화가 늘 그렇듯 우리가 곧 하나의 대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에 이르렀을 때 취기가 돌아 얼굴이 붉어진 세아가 갑자기 테이블 너머로 내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몹시 비밀스러운 귓속말을 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엄마가 마침내 가족에게 곧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확실한 투자처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을 조직한 사람은 그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면 금싸라기 같은 돈벼락을 약속했다고 했다. 세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절차 따위로 행운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 순간 평소 불안하게 찡그려져 있던 그녀의 시선이 1초 동안 또렷해졌다. 나는 압박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물었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인지, 보증인은 누구인지, 서류는 있는지. 하지만 세아는 즉각 자신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습관적으로 한쪽 눈을 찡그리고는 테이블에서 뒤로 물러나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때가 되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 거라며 말이다. 그러더니 마치 금산에 대한 대화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다는 듯 시연하듯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내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불쾌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내 재정에 쏟았던 명화에 지나친 관심, 가족의 공평함이라는 구실로 한남동 빌라의 명의를 넘기라는 끈질긴 요구, 회사 법인카드의 이상한 지출, 속도와 격식 없음을 요구하는 미스터리한 확실한 투자, 그리고 이런 주제가 논의될 때마다 나타나는 건우에 거의 연습된 듯한 지속적인 침묵.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는 쉬운 만큼은 비록 유약하고 힘든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을지언정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조심스럽게 그에게 어머니의 투자에 대해 묻자 시우는 그저 모호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는 항상 사업 수완이 좋은 여성이었고 결국 그건 엄마의 돈이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도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려는 시도도 없었다. 오직 가족 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는 회피하려는 습관적이고 거의 자동적인 욕구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하여 진정한 결정의 모든 무게를 내 어깨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무렵 내 프로젝트 현장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나중에 낯선 사람의 행동과 새 가족의 행동을 비교할 때 종종 떠오르는 일이었다. 한 커피숍 체인의 주인이자 고객이 마지막 순간에 사전에 합의된 예산을 철회하려 들면서 친분 있는 가격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겸손한 지불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수년간 꼼꼼히 수집해온 공증된 계약서 보관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목소리에 감정 한 톨 섞지 않고 침착하게 그가 서명한 모든 서류를 눈앞에 펼쳐 보이며 명시된 기한과 금액을 짚어주었다. 30분 후 약간 당황한 고객은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남은 금액 전액을 송금했다. 우연히 이 대화 현장에 있었던 시우는 나의 침착함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이런 순간에 자기는 꼭 빙상 같아.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어떤 배라도 침몰시킬 수 있는 힘이 밑바닥에 있잖아. 나는 그때 그 비유에 호탕하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내 안의 빙산이 커피숍 고객이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곧 필요해질 거라는 사실은 아직 의심하지 못한 채 말이다. 몇 달 동안 세아는 자신의 거창한 이벤트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고 내 삶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하루는 선택된 소수를 위한 독점적인 패션쇼를 조직하고 있다 했고, 다음 날은 투자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파티를 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행사들의 사진은 한 번도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공식 계약서 없이 그냥 진행했어. 우린 다 친구잖아.
그녀는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할 때면 마치 각 단어의 효과를 저울질하듯 의도적으로 느릿느릿 말을 끄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의 마스카라를 짙게 칠한 속눈썹은 대화가 그녀의 구체적인 수입 액수에 닿을 때마다 파르르 떨렸다. 얼마 후 건설업계의 공통 지인들로부터 몇 가지 정보의 조각들이 내게 날아들었다. 건우의 예전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은 몇 년 전 그가 다른 가족의 비슷한 이야기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지나가듯 언급했다. 당시 며느리가 이혼 후 남편 측 가족에게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족 자산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구실 아래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디테일은 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반복되는 가족의 대본처럼 보였다. 시댁 식구들이 이미 한 번 테스트를 마친 대본이며 이번에는 나를 희생양의 주연으로 삼아 다시 반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본. 나는 시윤에게 이 일로 따져 묻거나 그들의 과거 가족 드라마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 애쓰지 않았다. 내가 이미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단순하고 냉철한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했다. 내 주위에 형성되고 있는 것은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과 공평함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성취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로채는 데 익숙한 잘 기름진 기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정직하게 인정해야겠다. 나는 반쯤 닫힌 문틈으로 내 집과 누군가의 빚에 대한 그 대화를 엿듣는 바로 그 순간 이 가족과 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유일한 문제는 이 결정을 언제 어떤 형태로 발표해야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시골리기 일주일 전에 조용히 파혼을 통보하는 것은 시윤과 명화를 기약 없이 내 회사의 급여대장에 남겨두어 지인들에게 둘러댈 새로운 변명을 지어낼 시간을 주고 내가 법인 카드를 정지시키기 전에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 시도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했다. 웨딩 당일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 모든 전선에서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관계의 단절 고용에 해지 계좌의 동결을 증인들 앞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것. 이는 훗날 누가 먼저 약속을 깼느냐에 대한 어떠한 가십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동시에 나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업가라면 이런 결혼식 훨씬 전에 취했을 몇 가지 현명한 조치들을 병행했다. 나는 스튜디오가 첫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오랜 변호사를 통해 내 두 채의 부동산이 시윤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취득한 내 개인 특유 재산이라는 논쟁의 여지 없는 상태를 공증 서류로 확정 지었다. 테리와는 직원이 기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경영진을 상대로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즉시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또한 은행과 미리 조율하여 비상시 회사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는 내 결혼식에서 거창한 공개 스캔들을 계획해서가 아니라 단연간 내 사업을 운영하며 배운 단순한 진리 때문이었다. 준비란 결코 과한 법이 없다는 것. 자신의 손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일궈낸 사람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의 양심을 순진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언뜻 보기에 아무리 일어날 법하지 않은 위협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보호할 방법을 미리 생각할 의무가 있다.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어느 날 저녁, 나는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대형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교회 대형주택의 마감공사 최종 청구서가 막 들어왔고 주말이 오기 전에 회계 처리를 끝내고 평화롭게 결혼 준비에 몰두하고 싶었다. 명화가 패브릭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 고객들을 만나곤 하던 회의실을 지나칠 때 반쯤 열린 문틈으로 전화 통화 내용의 일부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연극적인 자신감과는 전혀 다르게 무척이나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결혼식 직후면 모든 게 해결될 테니 서두르지 마라.
자칫하면 걔가 겁을 먹을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사람은 무작정 기다릴 의향이 없는 듯했다. 몇 달이 연체되었다느니 이자가 붙기 시작할 최종 기한이 언제라느니 하는 협박조의 말들이 들려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은 명화가 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한 문장을 거의 소리치듯 내뱉었다. 내 말 믿어. 걔는 빚 없는 자가. 아파트랑 빌라가 2채나 있어. 대출도 전혀 없고 우리 빚 전체를 한 번에 갚고도 남을 정도라고. 딱 몇 주만 더 줘. 나는 최대한 숨을 죽인 채 문 옆에 얼어붙었다. 1분 뒤 대화가 좀 더 가라앉고 차분한 어조로 바뀌었을 때 나는 조용히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마침내 내 재산에 대한 임박한 시도뿐만 아니라 그 진짜 동기까지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맹목적인 탐욕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매혹적인 투자 제안에 넘어가 명화 스스로 파놓은 시간에 쫓기는 아주 구체적인 빚의 구덩이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내가 리모델링한 2집의 콘크리트와 마루 아래 숨겨둔 내 피땀 어린 노력으로 치를 작정이었다. 나는 분노에 찬 비난을 퍼부으며 방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다. 당장 시윤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류철을 덮고 차분히 스튜디오 건물을 나서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모든 의심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을 때 찾아오는 차갑고 또렷한 각성과 함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나는 시댁 식구들이 내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하필 우리 사이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때야말로 내가 대중 앞에서의 스캔들에 가장 취약해지고 단호한 저항에 가장 덜 준비된 시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만약을 대비해 결혼 전 각별히 조심하고 싶다는 핑계로 장학수 변호사를 불러 짧은 상담을 청했다. 내 요청을 들은 그는 평소처럼 집게손가락으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결혼 전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이 도시의 신부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안타깝게도 신부들이 보통 이혼 후에야 그 사실을 기억해낸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의 표현에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운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훨씬 전 내 개인적인 소득으로 2 부동산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했다는 추가적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그는 거의 20년의 경력 동안 가족의 화합이라는 단어가 공동재산 강탈을 뜻하는 정중한 이름으로 둔갑하는 이야기를 수십 번은 보아왔다고 덧붙였다. 내 사례도 그 슬픈 규칙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았다. 동시에 나는 은행에 연락해 내게서 미리 약속된 특정 신호를 받으면 시윤과 명화의 계좌와 연결된 회사의 법인 카드들을 현재의 모든 인사 관련 서류는 그들을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즉각 해고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직원의 사기에 대비해 사업주들이 흔히 취하는 조치이긴 했지만 이 서비스를 준비해주던 은행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당혹감을 표하며 비상정지를 요청한 이 카드들이 정말 내 미래의 가족들 소유가 맞느냐고 딱 한 번 물었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그는 이 이야기의 내막은 공식 매뉴얼 밖으로 밀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듯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내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시윤이 한껏 들뜬 기분으로 집에 와서 어머니가 온 가족을 위한 아주 멋진 서프라이즈를 마침내 준비해내셨다고 환희에 차서 발표했다. 우리 결혼식을 정말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그 서프라이즈의 세부 사항을 묻자 그는 놀라움을 위해 엄마가 지금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가 말하는 서프라이즈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려는 미소를 간신히 참아내야 했다. 남은 며칠 동안 웨딩드레스 피팅 연회장, 최종 승인 예식 리허설 등 결혼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겉보기에 나는 평소의 번잡함에 푹 빠진 완전히 평온한 신부였다. 비록 내면에는 훨씬 더 냉철하고 단호한
전혀 다른 상태가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이날이 나를 위한 새로운 가족의 장정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적어도 시댁 식구들이 그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아닐 터였다. 이날이 어떤 하루가 될지는 이제 오롯이 내가 결정할 몫이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 요구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순간에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그 결정을 내릴 참이었다. 언젠가 시윤이 진심 어리고 감동적인 청혼을 한 직후 내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다. 바닥재 샘플과 벽지 두루마리 사이에서 나는 장난스레 왜 그렇게 결정하는데 오래 걸렸냐고 물었다. 약간 얼굴을 붉힌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서두르지 마라.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네 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엄마는 항상 원하는 걸 얻어내시니까. 늦든 빠르든 그냥 기다릴 줄 알면 되는 거야. 그 당시 그 말은 나에게 그저 해롭지 않은 가풍이나 자상한 어머니의 귀여운 징크스처럼 들렸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 그 말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나는 그것이 배려 섞인 조언이 아니라 평생을 꿰뚫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뜻 보기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 명화가 따랐던 원칙 말이다. 한편 세아는 내 웨딩드레스의 디테일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정기적으로 연애 준비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비록 그녀가 실제로 보탠 도움이라곤 색상 팔레트와 에피타이저 메뉴에 대한 끝없는 토론뿐이었지만 나는 어떠한 짜증도 내지 않고 예의 바르게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세운다면 가족 전체에 조기 경보를 울리는 셈이 될 테고 그들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로 그 순간에 가감없는 민낯을 확인하게 될 기회를 빼앗길 거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결혼 준비 주간 동안 건우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더 과묵해졌다. 전보다 어깨는 더 굽었고 안경 너머로 사람을 관찰하던 습관은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사실에 짓눌린 사람처럼 훨씬 더 불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이 거실에서 냅킨 색깔을 의논하는 동안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거의 사과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혜원아, 넌 똑똑한 아이잖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는 말아다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명화는 젊은 시절 다른 사람의 부정직함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어. 그 이후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살아왔단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큰 가족 행사를 앞둔 노인의 흔한 감상주의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그것은 아마도 곧 다가올 일에 대해 내게 경고하려 했던 기가 센 아내의 그늘에 너무 오래 숨어 살았던 이 조용한 남자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진심 어린 시도였음을. 그리고 그는 아내가 전화통화로 떠들던 바로 그 아주 위험한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즉, 이 이야기에서 그가 잃을 것은 단순히 가족 드라마의 방관자라는 평판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테리가 현재 프로젝트의 최종 업무를 논의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녀는 내 주방 식탁 위에 인쇄된 목록표를 펼쳐놓았다. 부케리스트나 좌석 배치도가 아니라 5개 항목으로 된 짧은 체크리스트였다. 은행 지점장의 전화번호 날짜와 서명만 비워둔 채 작성된 해고 통지서장 변호사의 연락처, 스튜디오 직원들에게 보낼 공지사항 초안, 그리고 별도 항목으로 적힌 단순한 메모, 휴대폰 배터리 100% 충전할 것. 이 무자비할 정도로 실용적인 종이 조각을 쳐다보고 있자 테리가 그녀 특유의 건조한 어조로 덧붙였다. 결혼식은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한 거지. 기본 안전 수칙을 잊기 위한 게 아니야.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목록이 결혼 준비라기보다 화제 대피 안내도 같다고 말했다. 테리는 동요 없이 대답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야. 다만 내 경우엔
아직 육안으로 연기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녀는 과한 감정 없이 나와 함께 전체 행동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했다. 내 직감이 맞아떨어져 시댁 식구들이 축하연 도중에 공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로 결정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그녀의 목적은 내가 결혼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넌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평범한 친구들이 보여줄 법한 동정심 따위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은 채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예쁜 드레스와 아름다운 음악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는 일만은 없도록 해. 그리고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단상으로 빨리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신발을 신어. 허영심으로 고른 그 살인적인 키를 말고. 결혼식 전날 밤 나는 놀랍도록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나 자신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분했다. 모든 불안감,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무게가 내 안에서 단단하고 맑은 결의의 공으로 응축된 것 같았다. 잠에 빠져들며 나는 마지막으로 내 계획을 머릿속으로 점검했다. 두 집의 서류는 완벽했다. 은행은 내 말 한마디면 법인카드를 정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음과 명화의 해고는 공식 명령서로 몇 분 만에 처리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일 자존심 있는 결혼식 연회장이라면 어디에나 불가피하게 놓여있을 마이크는 나에게 단순한 건배 사용 기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의, 구현의 도구가 될 터였다. 결혼식 아침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분주함, 얇은 튤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꾸며낸 익숙한 축하의 흥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면에는 외과 수술처럼 거의 정밀한 생각의 명료함이 지배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거울 앞에 단 몇 분 동안 홀로 남겨졌을 때 갑자기 손이 거의 어린아이처럼 짧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가올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그러나 이제 내 손으로 직접 산산조각 내야만 하는 행복한 날의 이미지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 슬픔이었다. 나는 정확히 몇 초 동안만 그 약함을 허락하고 심호흡을 한 뒤 베일을 가다듬고는 평소 어려운 협상을 앞두고 쓸데없는 감정을 치워두는 곳, 내 자제력에 단단히 잠긴 먼 서랍 속에 그 감정을 밀어넣었다. 본식 전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나를 보러 들른 시유는 극도로 긴장해 손을 약간 떨고 있었고 묘하게 흥분한 얼굴로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했다. 어제였다면 평범하고 로맨틱한 클리셰로 들렸을 그 말이 오늘 나에게는 거의 공식적인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전쟁의 시작은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우리가 몇 달 전 엄청난 노력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선택한 강남 호텔의 연회장은 저녁이 되자 아름답게 변신해 있었다. 천장의 조명, 장식 생화, 훌륭한 요리들이 놓인 긴 테이블. 내가 시운과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믿으며 이 축하연을 기획했을 때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계산적인 사람들을 가리기 위한 편리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준비에 쏟은 노력이나 돈을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 저녁이 내 이야기의 피날레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결정적인 반전을 써내려갈 또 다른 챕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인사를 나누며 내 드레스에 칭찬을 건넸다. 그 중에서도 친가 쪽 고모는 연회장 문턱을 넘자마자 특유의 직설적이고 큰 목소리로 로비가 떠나가라 외쳤다. 드디어 우리 가문에도 야망의 장례식이 아니라 진짜 결혼식이 열리는구나. 내 비즈니스에 대한 수년간의 헌신을 가볍게 찌르는 농담이었다. 그 말에 몇몇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철저히 계산된 내면의 긴장 속에서도 잠시나마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교활한 게임의 참가자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입구에 시윤과 나란히 서서 축하를 받으며 나는 남몰래 명화를 주시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리허설된 호스트의 미소를 띠고 하객들 사이를 돌며 눈에 띄게 활기차고
축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계획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손목에 찬 작은 시계를 끊임없이 힐끗거렸다. 세아는 평소답지 않은 성실함으로 좌석 배치를 챙기며 이름표를 계속해서 고쳐놓았다. 마치 테이블의 미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 완벽한 배치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반면 건우는 메인 테이블에 미동도 없이 앉아 필사적으로 멈추고 싶더라도 멈출 수 없는 불가피한 사건의 흐름에 마침내 체념한 사람처럼 자신의 두 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첫 건배사는 시윤의 부모님 아니 명화의 몫이었고 건우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과 마음의 결합에 대해 능수능란하게 단어들을 저글링하며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말했다. 뒷자리 하객들 중에는 진심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진심보다 더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내뱉는 이 여성의 솜씨에 차가운 감탄만 보낼 뿐이었다. 나는 시윤의 옆에 서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낮고 찬성하는 듯한 웅성거림을 들으며 내 손목에 닿는 차가운 실크 드레스의 감촉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축하연이 곧 전혀 다른 무언가로 돌변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얼굴을 보며 나는 아주 작은 후회를 느꼈다. 나를 위한 후회가 아니라 평범한 지인이나 친척의 결혼식이라 생각하고 참석했던 이 무고한 사람들이 오늘 저녁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게 될 것에 대한 유감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피할 수 없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차가운 깨달음 속에 금세 녹아내렸다. 이 연극을 오래 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휘말리게 될 터였다. 지체하는 1분 1초마다 이 총극에서 내 역할은 점점 더 암묵적 동의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특히 내가 엿들은 대화에 따르면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내 관대한 선물을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분초를 세고 있을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의 암묵적 동의를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 시윤과 나는 막 전통적인 샴페인 건배를 마치고 팔을 엮는 흔한 제스처를 취한 뒤 하객들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때 명화가 격식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결연하게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단 1분도 더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홀의 소음이 눈에 띄게 잦아들기 시작했다. 가까운 테이블의 하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초조함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곧 다가올 시어머니를 향해 차분하게 몸을 돌렸다. 그녀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내 대답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위한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못지않게 내 안에서 철저히 리허설되어 이미 글자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명화는 내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관찰자의 무심할 정도의 평온함으로 내가 첫 번째로 알아챈 것은 그녀가 실크숄의 가장자리를 구겨 때 반지 낀 손가락들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였다. 마치 숄이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너무 무거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쯤엔 홀이 너무 조용해져서 근처 테이블에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고 벽을 따라 서 있던 몇몇 웨이터들은 축하연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감지한 듯 쟁반을 든 채 굳어 있었다. 혜원아. 오래전에 잊힌 이야기 속의 다른 며느리와 나를 혼동하기라도 한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그녀가 약간 더듬거렸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참 멋진 날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싶어. 그녀는 대중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역력한 시선으로 방안을 훑어보더니 이제 나보다는 하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계속했다. 혜원아,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단다. 백씨 가문에서는 젊은 부부의 재산은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없이 공동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야. 너한테 대출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인 집이 두 채 있지.
나는 진정한 신뢰와 진정한 친족의 징표로 오늘 내 결혼식 날 그 두 채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고 공평하다고 믿어. 홀 전체에 짧고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 퍼졌다. 어떤 하객들은 자신들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농담인지 진지한 요구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반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녀 앞에 서 있는 나는 분노나 패닉이 아니라 파렴치한 도급업체들과 가장 어려운 협상을 할 때만 경험했던 그 차갑고도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사유의 명료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약간 멍해진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나의 그 차분함은 그녀가 내게서 분명히 기대했을 눈물이나 비명보다 훨씬 더 그녀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음이 틀림없었다. 두 채 다요. 나는 우리가 전체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연애 메뉴를 의논하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에 놀라움의 기색 하나 없이 평온하게 되물었다. 오늘 어머님 명의로요. 명화는 내 차분한 어조를 항복의 시작으로 착각한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자신감 있게 덧붙였다. 그래, 만약 네가 거절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오늘 결혼식은 없을 거다. 우리는 너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진정한 신뢰가 없다면 애초에 이 축하연이 무슨 소용이겠니? 내 옆에 서 있던 시유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반짝이는 구두코만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한 듯 재킷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가락은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큰 내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자신의 어머니에 맞서 나를 방어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기대하며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내게 짧고 거의 죄책감, 어린 시선을 보내며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이 남자와 보낸 3년의 시간은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을 위해 세심하게 위장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헤드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던 세아가 끔찍한 불의를 목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두 손을 치켜들며 어머니를 거들고 나섰다. 언니 그깟 벽돌 덩어리에 연연하지 마. 어차피 언니 비즈니스가 있잖아. 왜 집까지 욕심내? 그깟 평수보다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반면 건우는 헤드 테이블에 미동도 없이 앉아 마치 그의 내부에서 사적이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잠만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전투의 성격을 이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했던 건우의 최근 말을 떠올리며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도 격분하여 기절하지도 않는 것을 본 명화는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카드 공개적인 굴욕을 꺼내기로 결정한 듯 했다. 이렇게 많은 하객들 앞이라면 내가 더러운 빨래를 남들 앞에서 널기보다는 굴복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혜원아, 그녀는 이제 나 개인보다는 조용해진 테이블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너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싸우려는 거니? 부자 부모도 없는 수수하고 평범한 아가씨가 갑자기 첫 아파트를 사고 번듯한 스튜디오 전체를 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줄 수도 있어. 혹시 우리 시윤이 지인들한테서 소액 대출로 시작한 건 아니었니? 네 수많은 잡지 인터뷰에서는 편하게 빼먹었던 그 대출 말이야. 새롭고 훨씬 더 경계하는 웅성거림이 홀을 휩쓸었다. 내 진짜 이력을 전혀 모르는 몇몇 하객들은 스캔들이 폭로될 것을 기대하며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머니 뒤에 선 세아는 이미 나의 당혹스러움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복수심에 불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 시도에 짧고 경멸적인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그 비난의 터무니없음이 마침내 이 저녁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내 마지막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소설이네요. 나는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게는 그 시절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대출은 대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당시 제 인생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윤의 지인들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일금융권은행에서 표준 이율로 받은 것이었고 2년이나 앞당겨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이나 내일 당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수면 위로 떠오른 다른 재정적인 이야기들과는 다르게요. 명화는 내 평판을 깎아내리려던 시도가 이토록 차분하고 사실적인 대답에 부딪힐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녀는 극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한껏 올라가 있었다. 좋아. 그 돈이 깨끗하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 손주들을 생각해봐. 나나 건우한테는 아직 없지만 네가 오늘 이 억지로 모든 걸 망치지만 않는다면 분명 태어날 아이들 말이야. 언젠가 네 아이들이 물려받을 걸 남편 가족과 나누기를 거부하면서 미래의 네 아이들의 안정을 빼앗는 게 불쌍하지도. 아니 대부분이 장년층인 관객들의 감상주의를 노리고 던진 이 말은 몇몇 하객들의 고개 끄덕임을 이끌어냈다. 인근 테이블에 앉아있던 연세 지긋한 친척 하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이야기에 감동한 듯 냅킨으로 눈가를 훔치기까지 했다. 나는 이 여성이 특정 청중에 맞춰 돈부터 감정까지 다양한 압박수단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 속으로 차가운 감탄을 금치 못했다. 미래의 아이들, 만약 그 아이들이 태어난다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처음 언성 높이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걸 훌쩍 내주는 어머니보다는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것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어머니로부터 훨씬 더 많은 안정을 물려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시윤이 대중의 여론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가족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갑자기 개입하려 들었다. 혜원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오늘 조금 감정적이신 것 같아. 결혼식 전엔 다들 신경이 날카롭잖아. 나중에 후회할 성급한 결정은 하지 말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의 어색함을 최대한 빨리 무마하고 마치 아무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축하연의 익숙한 대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뿐이었다. 성급한 결정, 시윤아. 나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흔들림 없이 응시하며 말했다. 성급한 결정이란 건 보험 형식이라는 구실로 남의 부동산 지분을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가끔은 자신들의 이익보다 양심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거의 고갈된 마지막 희망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이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하객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신랑 측 젊은 친척 중 하나가 이웃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 진짜 그렇긴 하네. 시윤이 형 제대로 일한 적 없잖아. 그 문장의 파편이 내게까지 닿았다. 그것은 호란의 모든 사람이 명화가 계산한 것만큼 시댁 가족의 권유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군중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서는 것을 느낀 세아는 상처받고 덕망 있는 여성이라는 표정으로 가슴에 팔을 꼬고 자신만의 감정적 압박으로 공격에 합류하기로 했다. 언니 알아. 언니가 맨날 사업 핑계로 바빠서 명절에도 코빼기 안 비쳤지만 우린 진심으로 언니를 가족으로 환영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그 보답이 우리 하객들 다 모인 결혼식장에서 주는 이런 공개적인 굴욕이야. 정말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나는 세아의 덜 진심 어린 진술에 어김없이 수반되는 그 익숙하게 찡그린 한쪽 눈을 발견하고 약간 불쌍하다는 듯한 놀라움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배은망덕이라. 세아야 평화로운 가족 저녁 식사라는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너희의 편리한 자금줄로 계속 남는 걸 허용하는 거, 그게 배은망덕하지 않은 거니. 아, 바빠서 말인데 너 자신도 최근 평소보다 눈에 띄게 더 바빠 보이던데. 근데 그게 네 그 잘난 이벤트 기획 프로젝트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 지나가듯 툭 던진 이 말에 세아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흠칫 놀랐다. 그 순간 나는 이 가벼운 관찰이 불과 몇 분 뒤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화는 자신의 딸이 원치 않는 호기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 화제를 다시 본론으로 돌리려 서둘렀다.
이제 빙빙 돌려 말하는 건 그만하자. 너 오늘 여기 증인들 앞에서 진명에 넘기는 서류에 서명할 거니 아니면 우리 지금 당장 모두 앞에서 이 결혼식 취소한다고 선언할까? 그럼 온 동네방네 떠들게 놔두자고. 우리 중에 누가 가족을 위해 진정한 희생도 못하는 최척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말이야. 숨기지 못한 승리감과 함께 전달된 마지막 그 말, 결혼식 취소라는 말이 나에게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다. 내 양심에 호소하려는 시도는 고갈되었다. 여론에 대한 내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고갈되었다. 남은 것은 대중 앞의 스캔들이라는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위협뿐이었고, 이 여성은 분명 그것을 자신의 가장 확실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숨길 것이 있거나 자신의 존엄성보다 타인의 시선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무기다. 그리고 그녀가 장차 깊이 실망하겠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 적이 없었다. 나는 홀을 스캔했다. 수백 명의 얼굴이 내 대답을 기다리며 긴장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식어가는 에피타이저가 놓인 긴 테이블 하얀 식탁보 위에 따뜻한 빛을 던지는 천장의 조명 장식들. 나는 이상하고도 거의 초연한 평온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고민할 가치조차 없어진 결정을 앞두고 그것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한 문제만 남겨둔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근처 테이블 어딘가에서 친가 쪽 고모가 내 눈을 마주치고는 계속해 난 네 편이야 라고 말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먼 벽 쪽에 서 있던 테리는 어깨에 맨 클러치를 미세하게 고쳐맸다. 내 명령만 떨어지면 그녀 쪽의 모든 절차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미리 정해둔 신호였다. 나는 긴 논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 요구에 명백한 터무니없음에 분개하며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순간에 거래 조건을 바꾸려는 부정직한 파트너를 직면했을 때 항상 하던 일을 했다. 나는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평가했고 본질적으로 오래전 오늘 저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렸던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그 결정을 입 밖으로 낼 순간일 뿐이었다. 대답하기 전에 나는 명화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증인이 된 모든 하객들을 향해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싶네요. 시윤아, 너 지난주에 내 웨딩드레스 가복날 나한테 서명해달라고 했던 그 서류 기억하니? 웨딩 플래너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보험회사의 형식적인 절차라고 네가 불렀던 거 말이야. 시윤은 흠칫 놀라며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하객들이 알아챌 정도로 창백해졌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려 차분하고 거의 교수에 가까운 어조로 설명했다. 그것은 내 집 중 한 채에 자신을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당연히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주제가 훨씬 더 집요한 형태로 다시 거론된 것이 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홀 안의 웅성거림이 눈에 띄게 커졌다. 누군가는 대놓고 속삭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벽 쪽에 선 웨이터들은 재빠르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도 다른 가족들에게서 저런 보험 형식 따위를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다. 명화는 아들이 뒷문으로 서류를 얻어내려 한 시도를 내가 알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듯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목소리를 높여 주도권을 쥐려 했다. 그건 그냥 오해였어. 시윤이는 단지 젊은 부부가 서류상으로라도 공유할 무언가를 가졌으면 했을 뿐이야. 그게 죄니 오해라. 나는 그 단어를 음미하듯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오해를 풀어보죠. 약 3주 전 스튜디오에서 야근을 하던 중 반쯤 닫힌 문틈으로 어머님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결혼식 직후에 당장 갚아야 할 급한 빚에 대해서요. 그리고 내 집 두 채가 대출 하나 없이 깨끗해서 그 빚을 한 번에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솔직해지기로 한 김에 그 빚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객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헤드 테이블에 앉은 건우는 존엄을 지킬 마지막 희망마저 증발해버린 것처럼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세아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눈을 찡그리는 버릇마저 잊은 채 입을 다물었다. 대놓고 붕괴하는 웅성거림이 홀을 퍼져나갔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외쳤다. 아,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려던 거였어. 등 뒤에서 날아온 그 문장은 나의 어떤 비난보다도 무겁게 허공을 갈랐다. 여기서 긴 재판을 열 생각은 없습니다. 속으로는 수년간의 실망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당황한 하객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이 상황의 진실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며 구구절절한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족과 신뢰라는 단어 뒤에 숨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줄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에서 유일한 진짜 신뢰는 저 혼자만의 것이었고 그것은 부끄러움 없이 착취당했습니다. 나는 1초간 멈춰서서 숨죽인 홀을 훑어본 뒤 시부모님의 건배사 이후 남겨진 무선 마이크가 있는 근처 스탠드로 몸을 돌렸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가자 갑자기 식은땀이 밴 내 손바닥을 기분 좋게 식혀주는 마이크에 서늘한 금속 감촉이 느껴졌다. 내가 마이크를 잡는 것을 본 명화는 순간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다 이내 내가 수많은 증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 타협의 연설을 하리라 생각했는지 다급하게 말했다. 혜원아, 잠깐만. 모두 앞에서는 이러지 말자. 파티 끝나고 조용히 얘기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압적이고 자신만만하지 않았다. 통제력이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유의 패닉이 섞인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고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내 목소리는 가장 멀리 있는 테이블마저 침묵시킬 만큼 또렷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결혼식, 멋진 건배사, 그리고 신랑 신부의 첫 춤을 기대하셨을 텐데 그보다 훨씬 덜 로맨틱한 장면을 목격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예쁜 그림보다 중요한 법이죠. 꼬마 정구가 타닥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홀이 조용해졌다. 나는 짧게 뜸을 들인 뒤 시윤의 창백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국 이 저녁 전체가 설계된 목표였던 바로 그 문장을 내뱉었다. 이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그 어머니께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 시간부로 두 분은 모두 해고되었으며 법인카드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충격파가 홀을 휩쓰는 것 같았다. 누군가 숨을 헐떡였다. 다른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아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짧고 거의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다. 시유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다. 평정심을 완전히 잃은 명화가 나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나이에 안 맞게 놀라운 힘으로 내 빈팔을 움켜쥐었다.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동결이라니 결혼식장에서. 가족한테 이럴 권리는 없어. 제겐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소나귀에서 부드럽게 팔을 빼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법적인 의미에서 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고용된 제 회사의 직원들이며 그마저도 극도로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결혼과 달리 전화 한 통이면 해지할 수 있죠. 특히 고용주가 기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대한 충분한 해고 사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요. 거기에 오늘 공개적으로 시도한 공갈 협박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드레스 허리춤에 숨겨진 주머니에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솔기를 넓혀달라고 재단사에게 사려 깊게 부탁했던 곳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입에서 마이크를 떼지 않은 채 나는 은행 지점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5분 안에 백시윤 씨와 최명화 씨의 계좌와 연결된 회사 법인카드는 완전히 정지될 것입니다. 나는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인사팀은 이미 이력서에 적절한 기록을 남겨 즉각적으로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건 여기 계신 어떤 분들과 달리 제가 항상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니까요. 처음에 당황했던 하객들은 이제 다른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신랑 측 가족을 보며 동정하듯 고개를 저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저 가족이 신부의 돈에 너무 눈독을 들인다는 게 뻔했다며 조용히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침내 말할 힘을 찾은 시윤이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내게 달려왔다. 혜원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한 건 알지만 공개적인 스캔들 없이 해결하자. 내가 엄마랑 얘기할게. 우리가 다 고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이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분노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직 한순간의 아내와 직장, 그리고 알고 보니 자신의 노동력으로 지불된 것도 아니었던 그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잃게 된 남자의 패닉만이 있을 뿐이었다. 정확히 뭘 고치겠다는 거지.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마이크 덕분에 모든 단어가 수정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네가 지난 3년 동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내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내 끊임없는 감독 없이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도 끝까지 마무리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니면 회사에서 일한 시간 내내 실제 프로젝트에는 전혀 쓸모도 없는 패브릭 샘플 딱 2개 제공해놓고 내 어머니가 컨설턴트 급여를 챙겨갔다는 사실. 그것도 아니면 일주일 전에 네가 보험 형식이라는 구실로 내 부동산 지분을 사기쳐서 얻어내려 했다는 사실을 고치겠다는 거야. 홀에 긴장되고 팽팽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참석한 시댁의 먼 친척이자 헤드 테이블 근처에 앉아있던 나이든 하객 한 분이 나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건우야. 남이 힘들게 일군 걸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옳지 않아. 조용한 홀 안에서 웅얼거리는 듯 했던 그 짧은 문장은 어떤 호통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고 내내 답을 찾으려는 듯 빈잔만 쳐다보던 건우를 흠칫하게 만들며 마침내 고개를 들게 했다. 초기 충격에서 회복된 세아가 평소 가상의 이벤트 프로젝트를 방어할 때 쓰던 바로 그 열정을 담아 또 한 번 공격에 뛰어들었다. 이거 다 일부러 꾸민 거지. 언니는 미리 다 알고 있었으면서 하객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가족 망신 주려고 딱 이 타이밍만 기다린 거잖아. 나는 흔들림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히 어깨를 으쓱했다. 난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 세아야. 그저 뻔히 보이는 걸 못 본 척하는 걸 그만뒀고 침묵을 깰 타이밍을 골랐을 뿐이지.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왕 솔직해지기로 했으니 말인데 너 지난 몇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이벤트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거니? 사진 한 장 존재한 적 없는 그 잘난 프로젝트들 말이야. 세아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즉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음을 알 수 있었다. 프라이빗 패션쇼나 투자자 파티라는 화려한 이야기 이면에는 이토록 많은 증인들 앞에서는 스스로도 절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다. 여론이 자신들에게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명화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좋아. 내가 빌라 명예권은 너무 성급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억지로 죄책감,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며 눈에 띄게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불행한 대화 한 번 때문에 진짜로 이 결혼식을 한 가족을 통째로 망치려는 거니 하객들을 생각해. 네 평판을 생각하라고. 넌 사업가잖니. 타협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지. 타협의 가치는 아주 완벽하게 잘 알고 있죠. 나는 피로와 함께 정신이 번쩍 드는 차분함이 내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결혼을 빌미로 내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과의 타협은 오늘 밤 하객들 앞에서의 어색함보다 내게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사업가의 평판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일군 것을 묵묵히 내어주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 노력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멈춰 세우는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팽팽한 기대 속에 얼어붙은 호란의 얼굴들을 둘러본 뒤 짧은 침묵을 거쳐 하객들에게 직접 더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망쳐버린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식대는 이미 지불되었고 밴드도 자정까지 연주할 예정이니 부디 남아서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인공 역할을 맡은 신랑 신부는 없겠지만요. 이 심각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건조한 유머가 섞인 마지막 말에 몇몇 하객들은 긴장하면서도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파국을 맞은 결혼식이 아니라 특히나 잘 연출된 연극을 관람한 것처럼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믹서 앞에 멍하게 서 있던 사회자는 준비된 배경음악을 틀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마침내 그들의 남은 평정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새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며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명화는 방 한가운데 선 채 적군 앞에서 정군이 집단 항복을 해버린 장군 같은 표정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건우가 뜻밖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크고 검버섯이 핀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으며 천천히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모든 움직임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듯 했다. 그는 내게로 다가와 안경을 벗고 피곤한 듯 콧등을 문질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이 아이 말이 맞소. 우리는 이 아이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했지. 이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게도 연대 보증을 서주기로 한 그 빌어먹을 빚더미에 묶여 유지된 지 오래니까. 명화는 남편의 말에 진심으로 경악한 얼굴로 그를 캐 돌아보았다. 남들 앞에서 말하기는커녕 가족 안에서도 차마 생각조차 해선 안 될 금기어를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을 보는 듯 했다. 여보, 입 다물어. 당장 입 다물지 못해. 하지만 건우는 마침내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결정을 내린 듯 했고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입 다무는 건 이만하면 충분해 명화야.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단호했다. 거의 1년 전 금방 회수될 단발성 투자라고 당신이 맹세했을 때 내가 대출 서류에 이름을 올렸지. 그런데 우린 그 이후로 내내 기적만 기다리며 이 몇 달을 허비했어. 오늘 밤 남의 결혼식에서 남의 돈으로 일어나야 했을 그 기적 말이야. 하객들은 체면 따위는 완전히 잊은 채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뒷자리에 젊은 무리 중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슬며시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기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사람의 이 예상치 못한 고백을 복잡한 심정으로 들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길고 험난했던 이 저녁 내내 처음으로 저 지치고 나이든 남자에게서 진정한 후회 비슷한 것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연출된 것도 관객을 위한 계산도 아닌 수년간 침묵의 공범으로 지내온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후회. 나는 그를 용서할 마음도 특별한 동정심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가족 전체를 통틀어 결정적인 순간에 체면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시도 대신 정직을 선택한 사람은 오직 그뿐이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했다. 아버지가 하객들 앞에서 이 더러운 이야기 전체를 본질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을 본 시우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진정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그는 내 손목을 거칠지 않게 하지만 간절하게 붙잡고 빠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혜원아, 나 빚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 진짜 맹세할게. 엄마가 그냥 미래를 위해서 가족 재산을 통합하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어. 규모가 이 정도인 줄 알았다면 일이 여기까지 오게 절대 안 뒀을 거야. 나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쏘아붙이지 않고 그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마침내 다 끝나버린 이야기에 대해 갖는 평온한 유감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진짜 그 빚의 세세한 내역까지는 몰랐을지도 모르지. 나는 마이크를 내리고 오직 그에게만 조용히 말했다. 비록 가장 가까운 하객들은 모든 단어를 다 들었겠지만, 하지만 네가 보험 형식을 가장해서 내 부동산을 공동 소유로 만들려는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 했던 건 확실히 알고 있었지. 네가 직접 나한테 내밀었으니까. 네 엄마와 동생이 내 회사에서 자기 의무를 거의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네가 그들 바로 옆에서 일했으니까. 넌 그저 너 개인한테 편리하기만 하다면 굳이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기를 택했던 거야. 시우나 그걸 무지라고 부르진 않아. 그건 가장 흔하고 계산적인 침묵의 위안일 뿐이지. 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양팔을 무력하게 늘어뜨렸다. 그리고 나는 대화가 더 이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홀의 측면 출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흔들림 없는 테리가 열린 문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한 채 내내 저 먼 벽 쪽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펼쳐진 상황을 보건대 그녀의 개입은 필요치 않았다. 인상 깊었어. 그녀가 이미 뱅킹 앱이 열려 있는 내 휴대폰을 건네며 간결하게 말했다. 화면에는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다. 법인카드 이장 정지 완료. 카드는 다 막혔고 인사팀 해고 명령서도 5분 전에 전자서명 끝났어. 직접 확인해봐. 나는 화면을 힐끗 보며 모든 기술적 절차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의식의 언저리에서 이상하고도 거의 초연한 안도감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견딜 수 없는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홀에서 열 발자국도 채 떼기 전 빠른 하이힐 소리와 불안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댁 식구 중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실례합니다. 도혜원 씨 되시나요? 너무 늦기 전에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결혼식 연회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격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팔 아래 서류철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극도의 경각심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내 모든 예상과 달리 오늘 저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저는 강 팀장이라고 합니다. 낯선 여자가 마치 끝마치기도 전에 제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빠르게 말했다. 최명화 씨가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해하기로 이 가족 중 아무도 사전에 당신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당신 개인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내 곁에 있던 테리가 즉시 온몸을 굳히며 어떤 사태가 닥치든 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를 취했다. 나는 익숙하고 차가운 집중력이 다시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말을 이어가도록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강 팀장은 잠시 뜸을 들이며 명백히 단어를 고르는 듯 하더니 그간 치밀하게 다져온 내 자제력에도 불구하고 숨이 턱 막히게 하는 문장을 내뱉었다. 사실 약 2달 전 저희 은행은 도혜원 씨 소유의 집중 한 채를 이 대출의 추가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보아하니 혜원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서명한 서류인데 현재 저희 보안팀에서 그 위임장의 합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고 조사 중입니다. 내 뒤에 있던 테리가 바짝 굳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예상되는 패닉과는 정반대로 새로운 문제가 감정이 아닌 정밀한 행동을 요구할 때 항상 나를 지배하던 그 차가운 명료함이 또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당연히 문제의 부동산일 한남동 빌라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그것을 처분할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법적 안전장치로 보호받고 있었다. 즉, 강 팀장이 말하는 그 서류는 어떤 시나리오로 보나 위조된 것이거나 내 이름으로 나 몰래 저질러진 사기 행각의 결과물이었다. 말씀하시는 그 위임장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미세한 분노의 떨림을 세어 나오지 않게 애쓰며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니까요. 제 오랜 담당 변호사가 공증한 원본 등기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은행에 제출된 서류에 도대체 누가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이해하고 싶군요. 강 팀장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열고 몇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 해당 문서를 찾더니 눈에 띄게 꺼려하는 어조로 말했다. 위임장에 명시된 대리인은 백세아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완전한 타인의 입에서 나온 것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듯 바로 그 순간 홀 쪽에서 무언가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힘이 풀린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진 것 같은 소리였다. 가까운 곳에 서서 이 대화의 모든 단어를 다 들은 것이 분명한 명화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몇 분 전 흐느끼는 딸이 사라진 문 쪽을 향해 짧고 겁에 질린 시선을 던졌다. 나는 그녀의 표정이 경악에서 인해 패닉에 빠진 계산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이 새롭고 훨씬 더 심각한 곤경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 미친 듯이 알아내려는 것 같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마침내 명화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내내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위압적인 톤이 완전히 빠진 채 철저히 흔들리고 있었다. 세아가 서류를 위조했을 리가 없어요. 걔는 그냥 집안 서류 작업을 좀 도와준 것뿐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집안 서류 작업을 돕는다라.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맞춰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하고 맑은 그림으로 딸칵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 말을 반복했다. 그래서 세아가 그 미스터리한 이벤트 프로젝트 대신 이 모든 시간 동안 진짜로 하고 있었던 일이 바로 그거였구나. 조금 떨어져 서 있던 건우는 숨막히는 거의 소리 없는 신음을 내뱉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가장 가까운 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이 특별한 디테일은 자신이 대출의 보증을 섰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예상치 못한 뼈아픈 타격인 듯 했다. 강 팀장은 부실 대출을 둘러싼 온갖 종류의 가족 드라마를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다운 직업적 무표정으로 이 장면을 관찰하더니 서류를 깔끔하게 폴더에 다시 넣고는 더 건조하고 비즈니스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위조 위임장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혐의에 대해 은행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임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겠군요. 또한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 대출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입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통보를 미루는 것은 은행 측에 더 큰 실수가 되었을 테니까요. 나는 그녀의 정직함과 직업 정신에 감사를 표하며 내민 명함을 받았고 내일 당장 은행에 연락해 위조된 위임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모든 필수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당연히 그녀의 잘못이 전혀 아님에도 망쳐버린 저녁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 뒤 도착할 때와 똑같은 비즈니스적인 걸음걸이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찌렁찌렁한 침묵은 마이크에 대고 내가 했던 말 뒤에 남겨진 것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었다. 한양쟁환이 지가 탄론 나자 직면하기보다는 숨는 것을 택한 딸의 지원조차 잃은 명화는 어떻게든 남은 일말의 존엄이라도 건져보려 마지막 시도를 했다. 혜원아 이해해 주렴. 다 절박해서 그랬던 거야. 악에는 없었어. 난 그저 내 부주의로 파놓은 빚 구덩이에서 가족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로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피곤하고 거의 비참한 시도만 있을 뿐이었다.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차분히 동의했다. 절박함은 종종 사람을 나쁜 결정으로 몰아넣으니까요. 그건 저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박했다고 한들 남의 재산을 탐내 당신 친딸이 인감과 서류를 위조하게 내버려 두고 아들은 보험 형식이라는 핑계로 내 아파트 지분을 뜯어내려 한 그 단순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진짜 문제가 생겼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정직하게 내게 와서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어야지 조용히 빨대 꽂을 자원으로 써먹으려 한 건 당신이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는 권위의 화신 같았으나 지금은 자신의 손으로 박살낸 파티의 잔해 속에서 길을 잃고 한순간에 폭삭 늙어버리니 여자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까보다는 덜 가혹하고 차분하게 덧붙였다. 일이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전 어머님의 빚 문제를 해결해 드릴 생각도 없고 서류 위조에 대해서도 입 다물 생각이 없습니다. 눈 감아주는 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 처하게 될 불운한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 순간 내 아버지 쪽의 목소리, 큰 친고모가 팽팽한 군중을 뚫고 나왔다. 고모는 체구에 맞지 않는 억센 힘으로 내 팔꿈치를 낚아채듯 잡고는 남은 하객 전체에게 선포했다. 자자, 인민재판은 이쯤 합시다. 애 좀 편하게 가게 놔둬요. 파티는 망쳤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 거칠고 투박한 고모의 말 속에는 명화가 늘어놓았던 화려한 미사여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진짜배기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때마침 군인처럼 각 잡힌 자세를 한 노신사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몇 번 뵌 적 있는 시댁의 이웃 어르신이 다가왔다. 그는 연륜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솔직함으로 명화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명화 씨, 난 당신 대출이 끝이 안 좋을 거라고 진작부터 의심했어. 저번 호숫가 집에서 말했잖아. 빨리 회수되는 빠른 돈 같은 건 세상에 없다고. 당공에 근데 내 말 들은 척도 안 하더군. 명화는 그 대화마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움찔했지만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 듯 그저 남편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그녀를 지탱해오던 그 모든 자신감의 바람이 한꺼번에 훅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다. 실망감과 산산조각난 계산들로 가득한 그 연회장에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던 나는 테리를 돌아보며 간결하게 말했다. 가자. 우리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아니라 남은 하객들의 무겁고 짓누르는 듯한 침묵의 호위를 받으며 출구로 걸어갔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쯤에야 건우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처음으로 변명이나 사과가 아니라 새로운 거의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직설적인 어조였다. 혜원아,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변호사 불러서 내 연대보증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너 끌어들이지 않고 이 대출 문제 해결할 거다. 넌 오늘 저녁 우리 가족한테서 겪을 만큼 겪었어. 나는 몸을 돌려 뒤늦게나마 책임을 지려는 그의 시도에 짧게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저녁 공기가 맴도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차에 타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마침내 눈을 감는 것을 허락하자 끝없이 길었던 이 저녁의 모든 긴장감이 무겁고 물리적인 피로가 되어 어깨로 짓눌러 왔다. 내 옆에 앉은 테리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다가 특유의 건조한 어조로 그러나 이번엔 흔치 않은 따뜻함을 담아 말했다. 무슨 하객 100명 앞에서 평생 사기꾼들만 잡아넣은 베테랑처럼 일 처리를 하냐. 솔직히 말해서 난 네가 눈물이라도 몇 방울 흘릴 줄 알았어. 나는 그 관찰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피로가 가라앉으며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안도감이 밀려왔다. 눈물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려고.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 정리됐을 때 말이야. 보아하니 아직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메이저은행 보안팀을 통과할 뻔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임장 위조하는 걸 세아를 도와준 인간이 누군지 알아내야 하잖아. 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그런 서류를 위조하려면 보통 인감과 서류 폼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가의 솜씨가 필요한데 존재하지도 않는 이벤트 기획일을 한다며 빈 깡통처럼 떠들고 다니던 세아가 혼자 힘으로 그런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기를 칠 능력은 전혀 안 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 냉철한 추론을 들으며 나는 강 팀장이 백세아의 이름을 말할 때 보였던 미세하고 찰나적인 머뭇거림을 떠올렸다. 곱씹어 볼수록 그 머뭇거림은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누군가 도와준 게 확실해. 나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일을 입 밖으로 내어 생각하듯 말했다. 그리고 어쩐지 그 조력자의 이름은 오늘 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지. 테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차는 강변도로로 접어들었고 연회장의 불빛은 뒤로 멀어졌다. 아마 저곳에서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쑥덕거림이 아주 오랫동안 끊이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관심사는 내 집을 날려버릴 뻔한 사기극을 진두지휘하며 어리바리한 새아 뒤에 숨어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내 휴대폰이 징울렸다. 장 변호사였다. 벌써 공통 지인들을 통해 오늘 밤의 사태를 전해들은 모양이었다. 문자는 짧았다. 오늘 밤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 사무실에서 아파트 원본 서류들 들고 뵙죠. 위임장 문제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은행 측에 그 위임장을 공증해준 법무사 이름이 정확히 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예감이 아주 안 좋군요. 나는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장 변호사가 쓴 안 좋은 예감이라는 것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염되는 듯했다. 아무리 위조된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처리하려면 실제 현직에 있는 공증인이나 법무사가 필요하다. 수상한 디테일에 기꺼이 눈을 감아주거나 아니면 단순한 가족의 탐욕을 넘어 훨씬 더 심각한 범죄에 가담할 의지가 있는 사람 말이다. 왜 그래? 표정 변화를 눈치챈 테리가 물었다. 내가 휴대폰을 건네자 그를 쓱 훑어본 테리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가늘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세아 혼자 한 짓이 아니란 거네. 좋아, 그건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 오늘 밤은 일단 그 드레스부터 벗고 제대로 된 밥 좀 먹고 잠부터 자.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며칠 동안 꽤 시끄럽겠어. 나는 그녀의 실용적인 조언에 웃음을 터뜨렸다. 동정 어린 포옹보다 그 냉철하고 비즈니스적인 배려야말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차가 내 빌라 앞에 섰다. 내 손으로 직접 복원한 한남동의 그 집. 옷장 패널 뒤에는 위조를 반박할 수 있는 원본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피곤에 지쳐서 익숙한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내 속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아무리 파괴적으로 보였을지언정 오늘 저녁은 중요한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진지한 조사의 시작임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댁 식구들 각자의 죄질을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마침내 입 밖으로 불리게 될 그 미스터리한 공증인의 정체까지 밝혀내야 할 조사 말이다. 파혼의 비극 다음날 아침은 두통이나 후회로 시작되지 않았다. 한때 잡지 지면을 장식하게 해주었던 그 고풍스러운 몰딩의 거실 창가에 서서 들이켜는 진한 커피 한 잔과 앞으로의 하루를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들로 시작되었다. 첫째, 장, 변호사, 사무실. 둘째, 은행. 셋째, 필요하다면 경찰서. 이 모든 걸 끝내고 나면 어쩌면 조용히 앉아 어제 일어난 일을 되새길 시간 1분 정도는 날지도 모른다. 어젯밤 몸에 맞지 않는 불쾌한 옷을 벗어던지는 사람의 물리적인 안도감과 함께 침실 바닥에 휙 벗어던져 두었던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구겨진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드레스를 집어들어 밑단을 매만졌고 내 손가락은 습관적으로 안감에 꿰매어둔 그 딱딱하고 작은 열쇠에 뭉툭한 감촉을 찾아냈다. 나는 감상적인 상념에 빠지는 대신 실용적으로 그 드레스를 옷장 깊숙한 곳에 걸어두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장 변호사는 나쁜 임대차 계약 문제를 다루는 고객을 대할 때와 똑같은 무표정함으로 사무실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는 안경을 추어 올리고는 내 비밀 금고에서 꺼내온 2채의 부동산 원본 등기 권리증을 늘어놓더니 은행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위조 위임장 사본과 재빠르게 대조했다. 공증 도장이 제 사무실 것은 아니군요. 그가 짧게 말했다. 하지만 직인과 양식 자체는 진품입니다. 즉, 둘 중 하나라는 소리죠. 현직 법무사가 백지 양식을 팔아넘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 사기극에 가담했거나 메이저 은행 보안 심사를 통과할 뻔할 정도로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나는 사본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다. 내 서명과 아주 비슷했지만 내 이름의 마지막 글자에 들어간 압력이 살짝 달랐다. 수백 개의 공사 예산안에 서명하는 나를 지켜본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디테일이었다. 장 변호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아와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는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진짜 공증 양식에 접근할 수 있고 등기소 쪽에 연줄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건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 눈을 속여 통과시키는 건데 보아하니 누군가 너무 서두르다가 큰 실수를 한 모양이군요. 그는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려 문서구석에 적힌 법무사 정보를 가리켰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직업적인 경멸이 담긴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최동훈 법무사. 아는 이름이네요. 불행히도 몇 년 전에 자동차 등록증 관련해서 비슷한 짓을 쳤다가 자격증을 잃을 뻔했던 친군데 어찌어찌 무마됐었죠. 나는 끔찍한 우연의 일치가 머리를 스치는 것을 느끼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다. 장 변호사가 공개 명부를 확인하고 사실을 말해주었다. 최동훈 법무사. 그는 최명화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날 밤 스튜디오에서 명화가 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을 그 친척 말이다.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상황이 단번에 들어맞았다. 명화는 사촌 동생 법무사가 주도한 사모펀드나 기획부동산 같은 사기성 투자에 가족 돈을 부어 넣었을 것이다. 돈은 예상보다 빨리 증발했다. 상환 기일은 다가오고 사촌 동생은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범죄적이지만 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이다. 바로 내 집에 대한 위임장을 위조하는 것. 어머니를 돕는다며 스튜디오에 들락거리며 내 개인 서류들을 본 적 있는 새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말이다. 나는 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그녀는 집중해서 듣고는 내 신속함에 감사를 표하며 은행은 이미 공증인협회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고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인계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의 객관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수심이 아니라 지독히 피로한 안도감을 느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틀 후 나는 경찰서에서 공식 진술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뭉치와 명확한 타임라인을 들고 찾아오는 상황이 익숙지 않은 듯 젊은 형사는 놀랍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희랑 얘기하기도 전에 서류 정리를 완벽하게 해오셨네요. 나는 서류화된 사실관계 입증은 구두 계약이 결국엔 돈을 잃거나 관계를 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내 직업의 일부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날 저녁 지역 연예, 사회란의 한 기자가 파운 스캔들에 대한 감정적인 디테일을 낚아보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 사생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거절하며 공식적인 입장은 은행이나 경찰 쪽에 문의하라고 제안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대중의 관심을 절대 섞지 않는다는 나의 오랜 원칙은 이번에도 훌륭하게 작동했다. 스튜디오로 돌아오자 평소와 다른 정적이 나를 맞았다. 내가 개인적인 일에 선을 긋는 대표라는 걸 아는 직원들은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굳이 회의를 소집해 해명하지 않았다. 대표의 사생활은 그룹 토의의 주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움 밑에서 일하던 젊은 건축가가 내 전 약혼자가 책임지고 있던 프로젝트의 업무를 스스로 재분배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는 디테일이었다. 스튜디오는 이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을 아주 잘 견뎌낼 터였다. 테리가 도착했을 때 나는 공식 경찰 진술서를 다듬고 있었다. 아주 흠잡을 데 없는 문장력이네. 그녀가 평소에 건조한 말투로 지적했다. 마치 평생 친척들 상대로 사기 고소장만 써온 사람 같아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결혼식 건배사보다는 법률 서류 작성에 훨씬 더 소질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머리가 맑아진 걸 확인한 테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회사의 미래에 대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인데 그녀가 신중한 어조로 시작했다. 이제 내 파트너십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몇 년 동안 회사 운영을 도맡아 왔고 어제 일로 내가 너만큼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했다고 보는데 나는 그녀의 그 냉철한 실용주의가 내 감정적인 충동들로부터 스튜디오를 구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동의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이번 주말까지 서류 작업 끝내자. 넌 그 자리를 받을 자격이 차고도 넘치니까. 테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특유의 비꼬는 말투를 덧붙였다. 그럼 이제부터 넌 공동대표로서 나를 견뎌야 할 거야. 그 말인즉슨 네 미래의 약혼자를 고르는 걸 포함해 네 개인적인 결정에도 내 투표권이 행사된다는 뜻인 거 알지? 나는 웃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어제 일을 겪고 나니 내년 한 해는 오직 스튜디오 일에만 전념해야 할 것 같아. 그 대답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만족시킨 듯했다. 다음 며칠 동안 명화가 쳐놓은 재정적 난장판의 전체 규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시댁 식구들은 빚을 갚기 위해 살던 넓은 교외 주택을 매물로 내놓아야 했다. 뒷조사하기 좋아하는 고모가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하러 전화를 걸어왔다. 그 여자 은퇴 준비하느라 집 평수 줄이는 거라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데 진짜 이유는 온 동네가 다 안다더라. 근데 건우 아저씨는 속이 다 후련해 보인대. 훨씬 작은 집 구하러 다니면서 무슨 큰 집 내려놓은 사람처럼 휘파람까지 불면서 울타리 고치고 있다지 뭐냐. 일주일 뒤 건우가 직접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아내의 빚에서 자신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뺐다고 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듯 했다. 놀랍게도 그는 명화와 세아가 경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본인이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도망치는 건 내 미래의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모습이 아니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30년 동안 명화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진실보다 집안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입을 닫고 살았지. 어제 네가 그 침묵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내게 똑똑히 보여주었단다. 내 나이 먹은 남자에게는 참으로 불쾌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은 발견이었지. 시우는 마지막 문자 하나를 보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했어. 네가 서류 작업으로 신경 쓸 일 없게. 모든 게 미안해. 진심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말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희미한 불꽃이 느껴졌지만 너무 적었고 너무 늦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내 감정은 증발해버렸고 남은 것은 조용하고 직업적인 공백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끌어온 프로젝트가 끝난 뒤처럼. 일은 끝났고 계약은 해지되었다. 더 이상의 감정 낭비는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일 뿐이었다. 법적 절차는 진행되었다. 알고 보니 세아는 그녀의 교활한 삼촌 명화에 사촌 동생을 위한 우편 배달부나 다름없는 체스판의 조리였다. 자신의 화려한 이벤트 기획자 경력이 사실은 싸구려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인정하기 부끄러웠던 그녀의 사건은 별도로 처리되었고 그녀의 수사 협조가 참작되었다. 어느 날 세아가 예고도 없이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단순한 회색 재킷 차림의 그녀는 예전에 화려하고 허세 가득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언니가 날 용서해 줄 거라고는 기대 안 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꾸며낸 억양이 다 빠져 있었다. 그냥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어. 조사관들한테 다 불었어. 삼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했어. 처음으로 그녀는 눈을 찡그리지 않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가 한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세아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진실을 말해. 넌 네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네가 가짜 이야기들 뒤에 숨는 걸 멈췄다는 소식은 들었어. 지금 당장 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마 그것뿐일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잘려나가지도 않은 인간적인 매듭을 남겨둔 채 결혼식이 무산된 지 2달 후 나는 마침내 방어해야 할 요새가 아닌 그저 편안한 내 집으로서 한남동 빌라로 돌아왔다. 복도를 다시 칠하고 거실 가구 배치를 바꾸고 저녁에는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짐을 벗어던진 단순하고 조용한 평온을 느꼈다. 웨딩드레스 안감에는 아직도 그 열쇠가 꿰매어져 있었고 나는 그 드레스를 옷장 깊숙한 곳에 포장해 두었다. 실패한 결혼의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발휘된 내 결단력에 대한 증거로서 말이다. 그 열쇠는 이제 미신적인 부적이라기보다 트로피처럼 느껴졌다. 이제 내게는
탈출로가 필요하지 않다. 오랫동안 내 삶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음에도 누군가 그 토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드는 일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스튜디오는 번창했다. 테리는 정식 파트너가 되었다. 때때로 내가 폐허에서 건져 올려 살려낸 바로 그 집에서 잠이 들 때면 진상이었던 첫 고객부터 실패한 결혼식까지 이어졌던 그 길고 긴 여정이 결국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기나긴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신뢰란 사랑과 가족이라는 거창한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되고 검증 가능한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내게 결혼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집의 가치란 등기부 등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배웠으니까. 그 가치는 길었던 하루의 끝에 문을 닫으며 느끼는 단순하고도 희귀한 확신으로 측정된다. 내 자신의 두 손만으로 쌓아 올린 것들의 몫을 요구하기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며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 문 뒤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완벽한 확신 말이다.